심리학 개관 큐브 9 제13장 사회심리학 사회적 사고 첫 번째, 사회심리학자는 무엇을 연구하는가?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가? 사회심리학자들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가 상호간에 어떻게 생각하고 영향을 미치며 관련되는 것인지를 연구한다. 동일인이 상이한 상황에서 상이하게 행동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사회적 영향. 다시, 동일인이 상이한 상황에서 상이하게 행동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사회적 영향을 연구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때 사람들, 특히 개인주의적 서구 문화의 사람들은 상황의 영향력을 과소 추정하고 성격의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근본적 귀인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우리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때는 보다 쉽게 상황의 영향력에 귀인한다. 두 번째, 태도와 행위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태도는 신념의 영향을 받기 십상인 감정으로 우리를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이끌어간다. 주변 경로 설득은 유명 인사의 추천과 같은 우연한 단서들을 사용하여 신속하지만 비교적 생각이 관여하지 않는 태도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다시, 주변 경로 설득은 유명인사의 추천과 같은 우연한 단서들을 사용하여 신속하지만 비교적 생각이 관여하지 않는 태도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근데 중심 경로 설득은 사려 깊은 반응을 촉발하기 위하여 증거와 주장을 내세운다.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최소화될 때는 안정적이고 구체적이며 쉽게 회상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위는 문 안에 발 들여놓기 현상, 그러니까 사소한 요청에 동의한 후에 더 큰 요구도 받아들이는 현상인 문 안에 발 들여놓기 현상과 역할놀이, 그러니까 기대하는 행동 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 역할놀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도를 수정할 수 있다. 다시, 행위는 문 안에 발 들여놓기 현상이라든가 역할놀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도를 수정할 수가 있다. 인지 부조화 이론은 태도가 행위와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 태도를 행위와 맞아 떨어지도록 변경함으로써 긴장을 감소시키게 된다고 제안한다. 다음, 사회적 영향. 세 번째, 자동적 흉내내기란 무엇인가? 동조 실험들은 어떻게 사회적 영향의 위력을 밝히고 있는가? 자동적 흉내내기, 카멜레온 효과인 자동적 흉내내기, 즉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표현, 자세, 목소리, 톤 등을 따라하는 경향성은 동조의 한 형태이다. 솔로몬 애쉬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우리들이 집단 기준과 일치하도록 행동이나 사고를 조절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밝혀봤다. 그러니까 첫 번째, 능력이 없거나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 이때 이제 집단 기준과 일치하도록 행동이나 사고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건데, 다시, 능력이 없거나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 두 번째, 집단에서 최소한 3명이 존재할 때. 세 번째, 집단이 만장일치일 때. 네 번째, 집단의 위상과 매력,
상호를 존중할 때. 5번째, 미리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았을 때. 6번째, 집단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7번째, 문화가 사회적 기준을 존중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때. 이때 우리들이 집단 규준과 일치하도록 행동이나 사고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솔로몬 애쉬가 밝혔다. 우리는 인정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규범적 사회 영향인 인정을 받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새로운 정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즉 정보적 사회 영향에 의해서 동조를 하는 것이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새로운 정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조를 하는 것이다. 4번째, 밀그램의 복종 실험. 이 사회적 영향의 위력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명령에 복종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밀그램의 실험들은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이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에 동조하거나 잔인성에 굴복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복종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가까이 존재하며 그 사람을 합법적인 권위자로 지각할 때, 그리고 저명한 기관이 권위자를 지지할 때, 그리고 희생자가 몰개성화되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저항하는 역할 모델이 없을 때에 복종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복종이 나타나는 경우, 첫 번째,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가까이 존재하고 그 사람을 합법적인 권위자로 지각할 때, 두 번째, 저명한 기관이 권위자를 지지할 때, 세 번째, 희생자가 몰개성화되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네 번째, 저항하는 역할 모델이 없을 때에 복종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5번째, 타인의 존재가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 촉진의 경우에는 단순히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각성시켜 쉽거나 잘 학습한 과제에서의 성과를 증진시키고 어려운 과제에서의 성과를 떨어뜨린다. 사회 태만의 경우에는 집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참가자들이 책임감을 덜 느끼고 다른 사람의 노력에 무임승차하게 만들 수가 있다. 타인의 존재가 우리를 각성시키면서 동시에 익명성을 보장해주게 되면 자기 자각과 자기 억제가 감소하는 몰개인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6번째, 집단 극화와 집단 사고란 무엇인가? 개인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가? 집단 극화의 경우에는 유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집단 토의가 구성원들 사이에 퍼져있는 신념과 태도를 강화시킨다. 좋든 나쁘든 간에 인터넷 소통이 이 효과를 증폭시킨다. 집단 사고는 의사결정 집단 내의 조화를 이루는 욕구가 대안들에 관한 현실적 평가를 압도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집단 사고는 의사결정 집단 내의 조화를 이루려는 욕구가 대안들에 대한 현실적 평가를 압도함으로써 나타난다. 개인의 힘과 상황의 힘은 상호작용한다. 자신의 견해를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소수가 다수를 움직일 수도 있다. 다음, 반사회적 관계. 7번째, 편견이란 무엇인가? 편견의 사회적 뿌리와 정서적 뿌리는 무엇인가? 편견이란 한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을 향한 정당하지 않은 부정적인 태도를
말한다. 편견의 세 가지 성분은 흔히 고정관념에 해당하는 신념, 정서, 그리고 차별을 담고 있는 행위 성향, 이 세 가지이다. 다시, 편견의 세 가지 성분, 고정관념에 해당하는 신념, 정서, 차별을 담고 있는 행위 성향, 이 세 가지이다. 북미에서 외현적 편견은 시대가 경과함에 따라서 감소해왔지만 자동적이고 생각이 관여하지 않는 태도인 암묵적 편견은 계속되고 있다. 편견의 사회적 뿌리에는 사회적 불평등과 분할이 포함된다. 지위가 높은 집단은 자신의 특권을 공평한 세상 현상으로 정당화하기 십상이다. 사람들을 우리, 내 집단과 그들, 외 집단으로 분할함으로써 자신의 집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즉, 내 집단 편향의 경향이 있는 것이다. 편견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 희생양을 비난함으로써 분노를 가라앉힐 때처럼 정서적 웰빙을 보호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8번째, 편견의 인지적 뿌리는 무엇인가? 편견의 인지적 뿌리는 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에서 출발한다. 즉, 범주화하고 선명한 사례들을 기억하며 세상은 공정하고 우리 자신의 문화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믿는 데서 출발한다. 9번째, 공격성에 대한 심리학의 정의는 일상적 용법과 어떻게 다른가? 어떤 생물학적 요인들이 서로를 더욱 해치도록 만드는가? 심리학에서 공격성이란 어떤 것이든 남을 해치거나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신체 행동이나 언어 행동을 말한다. 생물학적 요인들은 물려받은 특질인 유전, 두뇌 핵심 영역의 활동인 신경, 그리고 알코올이나 과도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어떤 생화학이라는 세 수준에서 공격 행동의 역치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생물학적 요인들은 유전, 신경, 생화학이라는 세 가지 수준에서 공격 행동의 역치에 영향을 미친다. 공격은 생물학적 특징과 경험, 하나의 상호작용에서 유래하는 복잡한 행동이다. 10번째, 어떤 심리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공격 행동을 촉발하는가? 좌절 공격성 원리에 따른 좌절, 공격 행동에 대한 과거의 강화, 공격적 역할 모델의 관찰 등이 모두 공격성에 기여할 수 있다. 대중매체의 폭력은 아동들이 학습하는 사회 스크립트를 제공한다. 성폭력 시청은 여자들을 향한 공격성에 기여한다. 폭력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것은 공격적 사고, 정서, 행동을 증가시킨다. 다음, 친사회적 관계. 11번째, 어떤 사람과는 친구가 되거나 사랑에 빠지면서도 다른 사람과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접성, 즉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접성이라는 것이 호감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단순 노출 효과, 즉 새로운 자극으로의 노출이 그 자극에 대한 호감도를 증가시키는 효과 때문이다. 신체 매력은 사회적 기회를 증가시키고 호의적으로 지각하게 만들어준다. 태도와 관심사의 유사성은 호감을 상당히 증가시키는데 특히 관계를 발전시킬 때 그렇다.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도 좋아하는 것이다. 12번째, 낭만적 사랑.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모해 가는가? 친밀한 사람관계는 열정에, 즉 강력하게 각성된 상태로부터 시작한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동료애가 발달하는데 특히 대등한 관계와 친밀한 자기 노출로 고양될 때 더 그렇다. 13번째, 사람들은 언제 남을 도와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그리고 언제 낮은가? 이타심은 타인의 안녕에 관한 헌신적 관여이다. 우리는 사건을 목격하고 그 사건을 위급 상황으로 해석하며 도움의 책임감을 느낄 때 도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목격, 위급 상황으로 해석, 책임감을 느낄 때 기분, 그리고 희생자와의 유사성 등을 포함한 다른 요인들도 도와주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방관자들이 존재할 때 도움 행동을 할 가능성이 가장 낮다. 방관자 효과. 14번째, 사회교환 이론과 사회규범은 도움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사회교환 이론은 우리가 타인을 돕는 까닭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견해이다. 다시, 사회교환 이론은 우리가 타인을 돕는 까닭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라는 견해이다. 이 사회교환 이론에서는 사회행동의 목표가 개인적 이득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다른 연구자들은 도움행동이 사회화의 결과라고 믿고 있다. 즉 우리는 호혜적 규범이나 사회적 책임 규범에서와 같이 사회적 상황에서 기대하는 행동에 대한 지침을 배운다는 것이다. 15번째, 사회적 함정과 거울상 지각이 어떻게 사회 갈등에 기름을 붓는가? 갈등이란 행위, 목표, 아이디어 등이 상충한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사회적 함정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즉 행위, 목표, 아이디어 등이 상충한다고 지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만을 추구하여 집단 웰빙에 해를 끼치는 상황이다. 갈등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문화는 거울상 지각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각자는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으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을 윤리적이고 평화를 추구하는 희생자로 간주한다. 지각은 자기 충족적 예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지각은 자기 충족적 예측이 될 수 있다. 16번째, 어떻게 하면 편견, 공격성, 갈등을 평화를 증진하는 태도로 변환시킬 수 있겠는가? 개인이나 집단이 상위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일을 할 때 평화를 초래할 수 있다. 연구들은 접촉, 협동, 소통, 화해 라는 4가지 과정이 평화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접촉, 협동, 소통, 화해 라는 과정이 평화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다음 제14장 성격. 성격과 정신역동이론. 첫 번째,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론과 현재의 이론들은 성격에 대한 이해에 무엇을 알려주는가? 성격이란 개인의 특징적인 사고, 감정, 행위 패턴이 성격이다. 다시, 성격이란 것은 개인의 특징적인 사고, 감정, 행위 패턴이 성격이다. 정신역동이론은 행동이 의식적 마음과
무의식적 마음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이라는 조망에서 성격을 바라본다. 이 정신역동이론의 기원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본주의 접근은 성숙과 자기완성을 향한 내적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 특질 이론은 행동의 특정적인 패턴, 그러니까 특질들을 다룬다. 사회 인지 이론은 사람의 특질과 사회적 맥락 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한다. 두 번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심리장애 치료는 어떻게 무의식적 마음에 대한 그의 견해로 이끌어갔는가? 명확한 신체적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장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프로이트는 이 문제들이 무의식적 마음에 숨어있는 용납할 수 없는 사고와 감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다시 무의식적 마음에 숨어있는 용납할 수 없는 사고와 감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환자 마음의 숨어있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프로이트는 자유연상과 꿈의 분석을 사용했다. 세 번째, 성격에 대한 프로이트의 견해는 무엇인가? 프로이트는 성격이 쾌를 추구하는 충동인 원초와 현실지향적 집행자인 자아, 내면화된 일련의 이상이나 양심인 초자라는 새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갈등에서 초래된다고 믿었다. 다시, 성격이란 것은 원초와 자아, 초자 이들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갈등에서 초래되는 것이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원초와는 쾌를 추구하는 충동이며 자아는 현실지향적 집행자이고 초자아는 내면화된 일련의 이상이나 양심이 초자아가 되겠다. 네 번째, 프로이트는 어떤 발달 단계들을 제안하는가? 프로이트는 아동이 5가지 심리성적 단계,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재기, 생식기의 5가지 심리성적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했다. 어느 단계에서든 해소하지 못한 갈등은 그 사람의 쾌락 추구적인 충동을 그 단계에 고착하게 만들 수 있다. 5번째, 프로이트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라고 생각했는가?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불안은 원초아와 초자의 요구 간에 발생하는 긴장의 산물이다. 자아는 억압과 같은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여 이에 대처하는데 프로이트는 억압을 다른 모든 방어 기제에 기저하며 그 기제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본 기제로 간주했다. 6번째, 프로이트의 후계자들은 그의 어떤 생각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했는가? 프로이트의 초기 추종자들인 신 프로이트 학파는 그의 많은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였다. 의식적 마음을 강조하고 성이나 공격성보다는 사회적 동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오늘날의 정신역동 이론가와 치료자들은 프로이트가 성적 동기를 강조한 것에 반대라고 했다. 이들은 오늘날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대부분의 정신적 삶이 무의식적이라는 견해를 강조하며 아동기 경험은 어른 성격과 애착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다. 또한 인간종이 공유하는 진화의 역사가 몇몇 보편적 소인들을 조성하였다고 믿고 있다.
다시 인간 종이 공유하는 진화의 역사가 몇몇 보편적 소인들을 조성하였다고 믿고 있다. 7번째, 투사법 검사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용하며 이 검사에 대한 비판은 무엇인가? 투사법 검사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성격을 평가하고자 시도한다. 사람들의 응답이 무의식적 동기를 표출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검사 중의 하나의 로샤르 잉크 반점 검사는 적개심과 불안과 같은 소수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낮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나타낸다. 8번째, 오늘날의 심리학자들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프로이트가 광대한 무의식, 성적 욕구에 대처하려는 노력, 생물학적 충동과 사회적 제약 간의 갈등, 몇몇 형태의 방어 기제, 그러니까 허위적 합입 효과라든가 투사, 반동 형성 같은 이런 방어 기제, 그리고 무의식적인 공포관리 방어 등의 주의를 기울인 것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다. 다시, 프로이트가 광대한 무의식, 성적 욕구에 대처하려는 노력, 생물학적 충동과 사회적 제약 간의 갈등, 몇몇 방어 기제, 예를 들어 허위적 합의 효과나 투사, 반동 형성 같은 방어 기제, 그리고 무의식적인 공포 관리 방어 등의 주의를 기울인 것 등에 대해서는 공로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억압 개념, 그리고 무의식을 억압되고 용납되지 않는 사고, 소망, 감정, 기억의 집합체로 간주한 그의 견해는 과학적 검증의 벽을 넘지 못했다. 프로이트는 사후 설명을 내놓았지만 이것들은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것이다. 연구들은 발달이 아동기에 고착된다는 견해와 같은 프로이트의 많은 생각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발달이 아동기에 고착된다라는 견해와 같은 프로이트의 많은 생각들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 9번째, 오늘날의 연구는 무의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우리 마음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에 충분히 접속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지만 무의식에 대한 오늘날의 견해는 억압된 감정과 사고로 충만한 숨어있는 창고와 같은 생각이 아니다. 오히려 연구자들은 무의식을 자각을 넘어서서 일어나고 있는 별도의 병행적인 궤적을 가지고 있는 정보 처리로 간주한다. 다시, 오늘날 연구자들은 무의식을 자각을 넘어서서 일어나고 있는 별도의 병행적인 궤적을 가지고 있는 정보 처리로 간주한다. 예컨대 지각을 제어하는 스키마, 점화 효과, 학습한 기술의 암묵기억, 즉각적으로 활성화하는 정서, 자신과 타인에 관한 정보를 걸러내는 자기 개념과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다. 인본주의 이론과 특질 이론. 10번째,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성격을 어떻게 조망하였는가? 성격 연구에서 이들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성격에 관한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의 견해는 건강한 개인적 성장 잠재성과 자기 결정과 자기 실현의 추구에 초점을 맞췄다. 에이브러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동기가 욕구 위계를 형성한다고 제안했다. 기본 욕구를 만족하며 사람들은 자기 실현과 자기 초월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이다. 칼 로제스는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 성분이 진실성, 그리고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수용성, 그리고 공감성이라고 믿었다. 다시,
칼 로저스는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 성분이 진실, 수용, 공감이라고 믿었다. 매슬로우와 로저스 모두에게 있어서 자기 개념이 성격의 핵심 자질이었다. 자기 개념, 성격의 핵심 자질, 자기 개념. 11번째,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개인의 자기감을 평가했는가? 몇몇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어느 것이든 표준화된 평가를 거부하고 면접과 대화에 의존했다. 로저스는 때때로 사람들이 이상적 자기와 실제 자기를 기술하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는데 그는 치료를 통한 진전을 판단하는데 이것을 사용했다. 12번째, 인본주의 이론들은 심리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 이론들은 어떤 비판에 직면하였는가? 인본주의 심리학은 자기 개념에 대한 관심사를 다시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비판자들은 인본주의 심리학의 개념들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가치관은 자기중심적이고 가정들이 순진할 정도로 낙관적이라고 주장을 했다. 13번째,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특질을 사용하여 성격을 기술하는가? 특질 이론가들은 성격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동 패턴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특질을 설명하고자 시도하기보다는 사람들 간의 차이를 기술한다. 요인 분석을 사용하여 함께 출현하는 행동 경향의 군집들을 확인한다. 다시 요인 분석을 사용하여 함께 출현하는 행동 경향성의 군집들을 확인한다. 유전 성향이 이런 여러 특질들에 영향을 미친다. 14번째, 내향성에 관한 보편적인 오해는 무엇인가? 외향성이 내향성보다 더 큰 성공으로 이끌어가는가? 내향성은 흔히 수줍음으로 오해되지만 내향적인 사람은 단지 환경으로부터 낮은 수준의 자극을 찾는 것이다. 또한 내향성은 때때로 성공의 장애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내향적인 사람은 뛰어난 듣기 기술과 같은 특성을 통해서 심지어는 판매에서조차 대단한 성취를 보이기 십상이다. 15번째, 성격검사란 무엇인가? 특질 평가 도구로서 이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MMPI는 다양한 범위의 감정과 행동을 평가하고자 설계한 문항들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질문지이다. 다시 MMPI, 미네소타 다면 적성검사는 다양한 범위의 감정과 행동을 평가하고자 설계한 문항들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질문지이다. 검사 문항은 경험적으로 이끌어낸 것이며 객관적으로 채점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좋은 인상을 남기고자 엉터리로 응답을 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쉽게 검사를 실수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남용할 여지가 있다. 16번째, 어떤 특질들이 성격의 개인차에 관하여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성실성, 우호성, 신경증, 개방성, 외향성 이라는 성격의 5대 요인이 오늘날 가장 명확한 성격의 면모를 제공한다. 이 요인들은 안정적이며 모든 문화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성실성, 우호성, 신경증, 개방성, 외향성. 17번째, 연구들은 시대와 상황에 걸쳐서 성격 특질의 일관성을 지지하고 있는가? 한 개인의 평균 특질은
시간이 경과하여도 지속적이며 많은 다양한 상황에서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특질은 특정 상황에서의 행동을 예측하지는 못한다. 사회인지이론과 자기 18번째 사회인지이론가들은 성격 발달을 어떻게 조망하는가? 이들은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앨버트 반두라가 최초로 사회인지 조망을 제안하였으며 이 조망은 성격을 사고를 포함한 개인의 특질과 사회적 맥락을 포함한 상황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산물로 간주한다. 다시 앨버트 반두라가 최초로 사회인지 조망을 제안했는데 이 사회인지 조망은 성격이란 것을 사고를 포함한 개인의 특질과 사회적 맥락을 포함한 상황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산물로 인지한다. 사회인지 연구자들은 학습, 인지, 사회행동의 원리들을 성격에 적용한다. 호혜적 결정론은 행동, 내적인 개인 요인, 환경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영향을 기술하는 용어이다. 다시 호혜적 결정론은 행동, 내적인 개인 요인, 환경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영향을 기술하는 용어이다. 호혜적 결정론. 그럼 19번째. 사회인지 연구자들은 어떤 비판에 직면해 왔는가? 사회인지 이론가들은 잘 확립되어 있는 학습과 인지 개념들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 상황에서 특정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유사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다시 특정 상황에서 특정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유사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무의식적 역동성, 정서, 내적 특질 등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 라고 비난을 받아왔다. 20번째. 심리학이 자기 개념에 관하여 그토록 많은 연구를 수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존감이 심리학과 인간의 웰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기 개념은 우리의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위를 체제화시키는 성격의 핵심 개념이다. 가능한 자기를 고려하는 것은 긍정적 발달을 향하도록 동기화시키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스포트라이트 효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자존감은 본인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자기 효능감은 한 과제에 대한 유능감이다. 높은 자존감은 동조 압력을 덜 느끼고 어려운 과제에 매달리며 행복한 것과 상관이 있다. 그렇지만 그 인과적 방향은 명확하지 않다. 심리학자들은 아동의 자기 가치감을 비현실적으로 조장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아동의 성취에 보상을 주어 유능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더 좋다. 21번째. 과도한 낙관성, 자신의 무능성에 대한 무지, 자기 위주 편향은 어떻게 자존감의 대가를 드러내는가? 방어적 자존감과 안정적 자존감은 어떻게 다른가? 다시 과도한 낙관성, 자신의 무능성에 대한 무지, 자기 위주 편향은 어떻게 자존감의 대가를 드러내는가? 방어적 자존감과 안정적 자존감은 어떻게 다른가? 과도한 낙관성은 현 상태에 안주하게 만들고 실제 위험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자신의 무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기도 한다.
자기 위주 편향이란 자신이 평균보다 우수하다고 간주하고 성공에는 자신의 공적을 인정하고 실패에는 비난을 하지 않을 때처럼 자신을 호의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성을 말한다. 자기애는 지나친 자기 사랑과 자기 몰입이다. 방어적 자존감은 깨지기 쉽고 자신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실패나 비판을 위협으로 간주한다. 안정적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용인된다고 느끼도록 해준다.